남한도 깊은 산속, 울창한 소나무 숲 사이에 자리 잡은 그 별장은 단순한 나무와 유리로 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내 어깨의 긴장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지구상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을 받으면 마치 두드려 만든 음판처럼 빛나는 호수를 내려다보는 거대한 A자형 오두막집이었죠. 이곳의 공기는 젖은 흙냄새와 솔잎향기, 그리고 도시에서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고요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집은 연화 할머니의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사랑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분이셨습니다. 2년 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녀는 부모님이 아니라 저에게 주 최고의 변호사들조차 뚫을 수 없는 철통 같은 신탁으로 이 집을 남겨주셨습니다. 이곳은 저의 안식처이자 도피처, 그리고 집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입니다. 29살이고 은행 잔고를 확인하지 않고도 좋은 원두커피를 살 수 있을 만큼 버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그 일요일 아침도 여느 일요일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니트 담요를 두르고 테라스에 앉아 머그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역시 30분, 새들이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고 세상은 감당할 만해 보였습니다. 그때 땅이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천둥인 줄 알았지만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파랬습니다. 굉음은 점점 커져 숲의 고요함을 긁어내는 기계적인 울음소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난간을 잡고 일어섰고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고속도로 우회 차선을 차지할 법한 거대한 노란색 이삿짐 트럭이 제 자갈 진입로로 공격적으로 후진해 들어왔습니다. 제가 3주 주말을 바쳐 심은 철쭉들이 짓밟혔습니다. 범퍼가 덤불을 치는 것을 보기도 전에 가지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봐요! 저는 머그잔을 난간에 내려놓고 나무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소리쳤습니다. 멈춰요! 멈추라고요! 트럭이 에어브레이크 소리를 크게 내며 멈춰섰습니다. 운전석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끈한 검은색 제네시스 세단이 트럭 바로 뒤에 멈춰서더니 경적을 2번 울렸습니다. 빵, 빵. 명랑하고도 거만한 경적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알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불안이 물리적 형태로 나타난 소리였습니다. 세단의 운전석 문이 열리고 아버지 상훈이 내렸습니다. 그는 주말 가장의 복장인 빳빳한 폴로 셔츠를 등산 바지에 넣어 입고 로퍼를 신었으며 제 첫 차보다 비싼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짓밟힌 철쭉을 한번 보고는 저를 보더니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수를 짝 쳤습니다. 타이밍 좋구나, 민준아. 그가 굵은 목소리로 말했고 목소리가 나무들의 메아리 쳤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그랜드 피아노 조심하라고 해라. 흠집 하나도 나면 안 된다. 어머니 미경이 조수석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를 들고 있었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호텔방을 검사하듯 비판적인 눈초리로 부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여보, 이 사이딩 페인트 색이 좀 칙칙해 보여요. 그녀는 제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슬레이트 그레이로 바꿔야겠어요. 이 갈색은 너무 우울해요. 저는 자갈밭에 맨발로 서서 날카로운 돌들이 피부를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는 저를 지나치며 제 어깨를 세게 두드렸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참아주는 개를 쓰다듬는 방식이었죠. 멍하니 서있지 말고 아들, 아저씨들 짐 옮기는 것 좀 도와드려라. 오늘 할 일이 많다. 짐이라니요. 제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왜 우리 집 진입로에 이삿짐 트럭이 있는 거죠? 어머니가 드디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내리고 헝클어진 머리부터 맨발까지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민준아, 드라마 찍지 마라. 모든 게 확정될 때까지 너한테 말해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우리 들어와서 살 거다. 들어와서 산다고요? 그 단어들이 입안에서 이물질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동안요? 일주일?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눈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는 깊은 배에서 나오는 웃음소리였습니다. 일주일이라니. 민준아, 저 트럭 크기를 좀 봐라. 우리 서울 아파트 팔았다. 어제 잔금 치렀어. 현금 거래로 아주 짭짤하게 팔았지. 그는 팔을 넓게 벌려 제 집, 제 호수,
제 안식처를 아울렀습니다. 우린 이제 은퇴했고 황혼기를 보내기에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냐. 가족이 다시 뭉치는 거지.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제안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날씨를 알리듯 그냥 통보했습니다. 침략은 시작되었고 저는 신발 신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집을 팔았다고요? 저는 그들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자갈이 발을 더 세게 찔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도 없이 여기 들어와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생각? 아버지가 비웃으며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 램프를 대리라고 신호했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침의 평화를 산산조각냈습니다. 이건 생각이 아니야, 민준아. 가족의 결정이지. 우린 네 부모다. 이 집은 거대해. 너 혼자 방 4개짜리 별장에 사는 건 낭비야. 낭비가 아니에요. 제 집이라고요. 저는 목소리의 떨림을 억누르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애초에 할머니한테 이 땅을 준 게 누구였니? 어머니가 무릉덩이를 조심스럽게 건너뛰며 끼어들었습니다. 다 가족 돈이야. 결국 다 돌고 도는 거지. 게다가 우린 자연과 더 가까이 있어야 해. 네 아버지 혈압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어.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하고 싶은 건 아니겠지? 나왔습니다. 첫 5분 만에 죄책감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필살기,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방문하시는 걸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경계를 세우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얄팍하지만요. 하지만 무기한으로 사는 건 안 돼요. 저는 여기서 일해요. 조용해야 한다고요. 저만의 루틴이 있어요. 방해 안 하마. 아버지가 손을 휘휘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동시에 이삿짐 직원에게 자신의 초대형 그릴을 놓을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제 테라스 가구를 치우라고 지시하면서요. 우린 그냥 배경처럼 있을 거야. 우리가 있는 줄도 모를 거다. 자, 장식장은 어디다 둘까? 식당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싸구려 식탁은 치워야겠어. 그 싸구려 식탁은 최고급 호두나무 원목이고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계단을 올라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집처럼 치솟는 공포를 느끼며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정오가 되자 제 안식처는 알아볼 수 없게 변했습니다. 차분한 중성적인 색조와 낮은 가구들로 꾸며놓았던 제 미니멀한 거실은 이제 그들의 꽃무늬 소파, 육중한 오크나무 수납장, 그리고 장식품이 담긴 상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2층으로 올라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안방, 즉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물가 전경이 보이는 발코니가 있는 매일 아침 안전함을 느끼며 눈을 뜨던 그 방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돈을 모아 샀던 유기농 린넨 이불이 침대에서 벗겨져 복도 바닥에 뭉쳐져 있었습니다. 제 옷들은 옷장에서 꺼내져 그 위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드레스룸에서 반짝이는 블라우스들을 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트리스를 시험해보며 핑겨보고 있었습니다. 좀 딱딱하군. 그가 툴툴거렸습니다. 우리 토퍼를 가져와야겠어. 나가세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내 방에서 나가라고요. 아버지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보았고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준아,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여긴 안방이야. 네 엄마와 내가 이 가족의 어른들이다. 우린 공간이 필요해. 넌 젊잖아. 복도 끝에 있는 손님방을 쓰면 돼. 서재 근처 방 말이야. 그게 더 합리적이다. 내 집, 내 침실에서 자는 게 합리적이죠. 제가 고함을 쳤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고 비극적인 소리였습니다. 여보, 쟤 또 발작 시작했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혼자 여기 살 만큼 제 정신 상태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그녀는 저를 향해 동정심을 가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우린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넌 이 집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필요해 보여. 걸레바지에 먼지 좀 봐라. 그리고 우리가 돈도 아껴주는 거야. 식비 생각 좀 해보렴. 식비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주세요.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덩치가 컸고 그 크기를 이용해 위협했습니다. 그가 제 위로 불쑥 솟아
창문빛을 가렸습니다. 잘 들어라. 그가 어린 시절 기억하던 그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다 팔았어. 아파트는 없어졌고 돈은 투자에 묶여 있다. 우린 갈 곳이 없어. 정말로 늙은 부모를 길거리로 내쫓을 셈이냐? 네가 그런 놈이야? 연하 어머니가 널 그렇게 키우셨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들은 뒤로 돌아갈 다리를 불태워 걸었습니다. 그들은 집을 팔았고 아마 저에게 말하지 않은 빚을 갚기 위해서였겠죠. 개인이라고 적힌 상자 밖으로 삐져나온 독촉장 같은 편지들을 봤거든요. 저를 가두었습니다. 좋아요. 제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전셋집 구할 때까지 몇 주만 계세요. 하지만 제 방은 안 돼요. 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제 뺨을 톡톡 쳤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가서 아이스 커피나 좀 타와라. 이삿짐 아저씨들 목마르시단다. 그는 등을 돌리고 골프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서서 벗겨진 침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이 절대 안 한다는 뜻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복도에 있는 제 옷무더기를 잡고 진입로 쪽을 향한 작은 손님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 48시간은 소음에 흐릿한 기억이었습니다. TV는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보수적인 뉴스 채널을 볼륨 50으로 틀어댔습니다. 군대처럼 정밀하게 정리되어 있던 제 부엌은 이제 빵 부스러기, 끈적한 얼룩, 반쯤 빈 탄산음료 캔이 널려있는 재난구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참으려 했습니다. 2주만 참자.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 고립된 생활에 질릴 거야. 도시 사람들이잖아. 벌레도 싫어하고. 곧 떠날 거야. 저는 홈오피스로 피신했습니다. 1층에 있는 작은 방이었지만 제 생계의 심장부였습니다. 모니터 3대, 전문 드로잉 태블릿, 그리고 클라이언트 데이터 수 테라바이트가 저장된 서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침범하지 않은 유일한 방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저는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딱 3사람이 먹을 만큼의 장어를 샀습니다. 제가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보려고 했죠. 맛있는 저녁을 요리하고 그들을 앉혀놓고 읍내의 임대 매물을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성적인 성인일 거라는 망상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진입로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 더미를 보았습니다. 쓰레기통 바로 옆에 제 스케치북들이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의 것들, 제 가장 큰 클라이언트를 위한 초기 컨셉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바람에 펄럭이며 무더기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 인체공학적 의자가 진흙 속에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주차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책상, 무거운 주문 제작 스탠딩 데스크를 구석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반쯤 맞춘 직소 퍼즐라에 놓인 접이식 카드 테이블을 펴놓았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목이 찢어질 듯한 비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퍼즐 조각을 든 채 올려다보았습니다. 오, 드디어 왔구나. 이 방 채광이 제일 좋더라, 민준아. 네 아빠랑 내가 취미방이 필요했거든. 하루 종일 TV 앞에만 앉아있을 순 없잖니. 제 장비는 어디 있어요? 저는 미친 듯이 방을 훑었습니다. 제 모니터들은 바닥에 위태롭게 쌓여 있었습니다. 제 서버 타워는 어머니의 다이어트 콜라 받침대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더구나. 그녀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 전선들하며 우리가 정리 좀 했다. 넌 부엌 식탁에서 노트북으로 일하면 되잖아. 요즘 애들 스타벅스에서 다 그렇게 하던데. 저는 전문 그래픽 디자이너라고요. 제가 서버 위에서 콜라를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제 직업이에요. 이걸로 돈을 번다고요. 아버지가 감자칩 봉지를 들고 문가에 나타났습니다. 목소리 낮춰라. 그가 명령했습니다. 네 엄마 놀라게 하고 있잖아. 엄마가 제 사무실을 박살냈어요. 제 포트폴리오를 쓰레기통에 버렸다고요. 쓰레기처럼 보이더구나. 아버지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낙서들이던데. 봐라 민준아. 너는 나누는 법을 좀 배워야 해. 혼자 너무 오래 살았어. 이기적이 되었구나. 이기적이라고요? 저는 이제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두 분 여기 공짜로 살게 해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음식도 사고 있는데 제 작업 공간을 파괴하다니요. 우린 네 부모다.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서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널 낳았어. 네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 덕분이다. 우리가 이 집 방을 쓰고 싶으면 쓰는 거야. 이 방은 안 돼요. 제가 그와 제 컴퓨터 사이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세요.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잔인하고 추악한 소리였습니다. 그가 가까이 몸을 기울였고 양파잎 냄새가 풍겼습니다. 우릴 가르치려 들지 마라, 민준아. 우린 널 소유하고 있어. 우리가 널 만들었다. 네가 우리 소유물이니까 이 집도 우리 거야. 여기서 명령할 권리는 너한테 없어. 세상이 멈췄습니다. 우린 널 소유하고 있어. 그에게는 그저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들이 저를 낳았기 때문에 제가 그들 의지의 연장선이며 그들이 필요할 때 처분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임대 매물을 찾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생충이었고 이미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퍼즐의 파란색 조각을 하늘 부분에 침착하게 맞추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남편의 소유권 선언에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아주 차분해졌습니다. 떨림이 멈췄습니다. 1월의 호수 위에 언 얼음이 그을 쳤습니다. 1월의 호수 위에 언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한 명확성이 저를 덮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좋아. 아버지가 칩을 한 줌 더 집으며 툴툴거렸습니다. 가서 저녁이나 차려라. 배고프다. 저는 방을 나갔습니다.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차고로 갔습니다. 공구함과 몇 달 전 뒷문을 위해 샀지만 설치하지 않았던 강력한 데드볼트 챙겼습니다.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나가세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해야 합니다. 우리 퍼즐하는 중이야. 어머니가 징징거렸습니다. 나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은 눈으로 그들을 쏘아보았습니다. 제 표정에서 무언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는지 그들은 씩씩거리며 퍼즐 상자를 챙겨 나갔습니다. 제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투덜거리면서요. 그들이 나가자마자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단단한 참나무 프레임에 드릴을 박았습니다. 데드볼트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바닥 근처에 두 번째 잠금 장치도 설치했습니다. 책상을 원위치 시켰습니다. 서버를 확인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계 소리에 둘러싸여 의자에 앉았습니다. 장어는 요리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응시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굵은 흰색 분필선을 그었습니다. 이거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를 소유하고 싶다고? 내가 기능을 멈추면 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자고. 다음날 아침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포와 기병대가 있는 요란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냉전, 포위작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깨어나기 몇 시간 전인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적진에 침투한 병사처럼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파티용 맥주를 넣어두던 지하실의 미니 냉장고를 사무실로 옮겼습니다. 전자레인지도 그곳으로 옮겼습니다. 팬트리를 털어 제가 돈 주고 산 물건들만 챙겼습니다. 제 전용 단백질 파우더, 비싼 커피, 퀴노아, 아몬드 같은 것들이요. 그들이 사라고 요구했던 싸구려 식빵, 가공 치즈, 설탕 범벅 시리얼은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커피 메이커, 토스터, 물병을 갖춘 스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고 인터넷 통신사 포털에 로그인했습니다. 자, 보자. 혼잣말을 했습니다. 장치 관리. 연결된 그들의 기기들이 보였습니다. 아빠의 아이패드, 엄마의 아이폰, 거실 TV. 차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 아마추어 같으니까요. 대신 대역폭을 조절했습니다. 그들의 특정 맥주 주소를 다운로드 속도 50kbps로 설정했습니다. 옛날 전화 접속 모뎀 속도였죠. 텍스트가 많은 이메일을 로딩하는 데는 충분하지만 넷플릭스나 보수 유튜브 채널, 엄마의 끝없는 카카오톡 동영상 스크롤에는 절대적으로 쓸모없는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숨겨진 네트워크를 만들고 제 트래픽을 100%로 우선순위 설정했습니다. 다음은 재정입니다. 한전 사이트에 로그인했습니다.
자동이체에서 제 신용카드를 삭제했습니다. 가스, 쓰레기 수거, 수도요금도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모든 알림을 이메일 수신으로 바꾸고 아버지가 사업할 때 쓰던 한 달에 한 번 확인할까 말까한 오래된 이메일 주소로 지정했습니다. 아침 9시. 저는 갓 내린 커피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끼고 사무실에 틀어박혔습니다. 9시 30분. 쿵쿵거리는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쿵쿵쿵. 민준아, TV가 고장났다. 아버지가 문 너머로 소리쳤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중용 플레이리스트 볼륨을 높였습니다. 빗소리 ASMR. 민준아, 문 열어. 주식시장 확인을 못하겠어. 인터넷이 안 돼. 저는 클라이언트에게 슬랙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대로 진행 중. 정오까지 시한 보낼게요. 문 손잡이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밀고 들어오려는 거였죠. 데드볼트는 굳건히 버텼습니다.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철컥. 잠긴 문이 거만한 남자의 분노에 맞서내는 소리.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빠의 문자. 인터넷 먹통, 고쳐. 그리고 또 하나. 아침밥. 저는 답장했습니다. 일하는 중입니다. 마감 있어요. 문제 있으면 통신사에 전화하세요. 찬장에 시리얼이 있어요. 그의 입력 중 말풍선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5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결국 그는 포기했습니다. 저는 그 방에 10시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손님 방에 딸린 화장실에서 볼일을 봤고 그곳 역시 안에서 잠가 저만의 밀폐된 스위트룸을 만들었습니다. 점심으로 아몬드와 사과를 먹었습니다. 오후 6시 신선한 물을 뜨러 마침내 나왔을 때 집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지만 긴장감은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아버지는 천둥구름 같은 표정으로 빈 TV 화면을 노려보며 소파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공격적으로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고 있었습니다. 우릴 굶겨 죽일 셈이냐? 어머니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음식 많이 있잖아요. 제가 물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음식이 아니야.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고기도 없고 반찬도 없고 인터넷도 고장났어. 네 아빠가 드라마를 놓쳤잖아. 전 기술 지원 팀이 아니에요, 엄마. 요리사도 아니고요. 우린 손님이다. 아버지가 거실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손님은 존중해줘야지. 손님 아니시라면서요. 제가 물병 뚜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저를 소유한다고. 집을 소유한다고. 집주인이면 전기세 낼 줄 알고 밥 차릴 줄은 아시겠죠? 말대꾸하지 마라. 아버지가 일어서며 경고했습니다. 당장 인터넷 고쳐. 못해요. 일해야 돼요. 컴퓨터로 노는 거잖아.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저는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민준아. 아버지가 협박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착하게 굴 거라고 기대하지 마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정말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기대는 오래전에 접었어요, 아버지. 문을 닫았습니다. 데드볼트를 잠갔습니다. 찰컥. 그날 밤 그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소리쳤고 어머니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치킨을 시켰습니다. 문 밑으로 치킨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저에게 한 조각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자를 거실 테이블에 버려두었습니다. 기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이미 결말을 다시 쓰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7일째가 되자 집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악취가 아니라 서서히 기어오르는 부패의 냄새였습니다. 쓰레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골신경통 핑계로 긴 진입로 아래 도로까지 쓰레기통을 끌고 가기를 거부했고 어머니는 네일아트가 망가진다고 비닐봉지를 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검은 봉투들을 뒷베란다에 쌓아두었습니다. 7월의 열기가 쓰레기를 익혔고 썩은 참외 껍질과 오래된 고기 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내부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싱크대는 더러운 접시들의 지질학적 형성이었습니다. 말라붙은 밥풀, 딱딱해진 라면 국물, 커피 찌꺼기가 위태롭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부엌을 지나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민준아, 어머니가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그녀는 제 커피 테이블 위에서 발톱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있었습니다. 밑에 수건도 깔지 않고요. 키친타월이 다 떨어졌다. 가서 좀 사와. 무슨 차로요?
제가 걷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흥 하고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네 아빠가 제네시스 타고 동호회 갔다. 네가 가게에 좀 다녀와. 일하는 중이에요, 엄마. 넌 항상 일만 하니. 그녀가 징징거렸습니다. 아휴, 재미없는 녀석. 그러니 아직도 결혼을 못했지. 저는 이를 악물고 제 사무실 안식처로 돌아갔습니다. 대조가 극심했습니다. 제 방은 레몬 광택제와 오존 냄새가 나는 시원한 곳이었지만 집안의 나머지 공간은 아버지의 싸구려 맥주 냄새와 어머니의 지독한 꽃향기 향수 냄새가 섞여 방치된 악취를 가리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전등이 깜빡였습니다. 그러다 탁 하는 결정적인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제 UPS 무정전 전원 장치가 미친 듯이 삐 소리를 내며 서버를 살려두었습니다. 저는 즉시 작업을 저장했습니다. 문 밖에서 혼란이 폭발했습니다. 젠장 뭐야? 아버지가 포효했습니다. 축구 보고 있었는데. 민준아!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네가 그 컴퓨터들로 피주 날려 먹었니? 제 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아버지가 핸드폰 손전등으로 제 눈을 멀게 하며 서 있었습니다. 고쳐! 그가 요구했습니다. 두꺼비 집 내려가봐. 두꺼비 집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얼어붙은 호수처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요금 문제예요. 뭐? 전기 요금? 지난주에 제 카드를 자동이체해서 뺐거든요. 집주인분들이 공과금은 알아서 하실 줄 알았죠. 아버지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너 네 부모 사는 집에 전기를 끊겨 놔뒀어? 미쳤냐? 냉장고에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제 냉장고에 제 음식이 얼마나 있는지는 알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냉장고는 배터리 백업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하지만 아버지 냉장고는 아마 지금쯤 따뜻해지고 있겠네요. 그가 문틀을 잡고 달려들었습니다. 당장 요금 내! 싫어요. 내라고 민준아. 안 그러면 맹세코 망치로 네 서버 타워를 부숴버리겠다. 손전등의 거친 불빛 속에서 그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인중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통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느끼는 남자였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물건을 부술 사람이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낼게요. 하지만 이건 대출로 기록합니다. 34만 원 빚지신 거예요? 그래 장부에 달아놔라. 그가 비웃으며 물러났습니다. 불이나 다시 들어오게 해. 더 죽겠으니까. 문을 닫았습니다. 핫스팟으로 전력공사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요금과 재연결 수수료를 냈습니다. 영수증을 캡처해서 증거라는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어둠 속에 앉아 에어컨 소리가 돌아오자 거실에서 환호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봐라, 아버지가 자랑했습니다. 쟤한텐 강하게 나가야 해. 약해 빠져서 금방 굽히잖아. 저는 굽힌 게 아니었습니다.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억지로 쓰게 만든 이론 하나하나가 다음에 올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또 다른 이유가 되었습니다. 임계점은 고지서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엔진톱에서 왔습니다.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파자마 바지 위에 블레이저를 입고 클라이언트와 줌 회의 중이었는데 기계적인 굉음이 공기를 찢었습니다. 이삿짐 트럭보다 더 컸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클라이언트에게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를 음소거하고 창가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뒷마당에 서서 손가락질하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오래된 소나무 밑동에서 엔진톱을 공회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소나무는 300년 된 나무였습니다. 연하 할머니가 그 나무 아래서 책을 읽어주곤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아끼던 고양이를 그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그건 이 부지 전체의 닷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안 돼! 저는 뒷문으로 뛰쳐나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멈춰요! 멈추라고요! 엔진톱을 든 남자가 엔진을 공회전시키며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짜증난다는 듯 돌아보았습니다. 이번엔 또 뭐가 문제냐? 아빠, 저 나무 자르면 안 돼요. 할머니 나무라고요. 보트 선착장 뷰를 가리잖아. 아버지가 시가로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리클라이너에서 물을 보고 싶다고. 게다가 솔잎이 홍통을 막아.
골칫덩어리야.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랜드마크예요. 절대 자르면 안 돼요. 이미 사람 불렀고 돈 줬다. 아버지가 작업자에게 다시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계속해요. 어이, 베어버려. 아빠 안 돼. 제가 달려들었지만 아버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멍이 들 정도로 센 악력이었습니다. 들어가라 민준아. 그가 씩씩거렸습니다. 내가 자산 가치를 높이는 중이야. 언젠가 네가 이 집을 우리한테서 다시 상속받게 되면 운이 좋다면 말이지. 나한테 고마워할 거다. 내 집이라고요. 저는 이제 울고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무기력한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네 애비다. 그가 톱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일하는 사람 앞에서 망신 주지 마라. 작업자가 우리 사이를 불편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저 사장님, 따님이 아니 아드님이 꽤 속상해하는 것 같은데 좀 기다릴까요? 빌어먹을 나무 잘라요. 아버지가 명령했습니다. 안 그러면 돈 안 줍니다. 남자가 어깨를 으쓱 하더니 엔진을 올렸고 톱날이 나무 껍질을 파고들었습니다. 톱밥이 공중으로 흩날리는 게 보였습니다. 제 살이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등을 돌리고 안으로 뛰어들어가 유리가 흔들릴 정도로 문을 꽝 닫았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책상 밑에 앉아 귀를 막았지만 바닥을 통해 톱의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우지끈,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쿵 소리, 정적. 그들이 죽였습니다. 정말로 죽였습니다. 저는 책상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얼굴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추웠습니다. 얼어붙을 듯이 추웠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빠와 엄마를 지나쳐 2년 동안 전화하지 않았던 연락처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김 부장님, 부동산. 그가 두 번째 신호 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 씨, 별일 없나요? 김 부장님,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감정이 없었습니다. 집 팔고 싶습니다. 아, 글쎄요. 요즘 시세가 나쁘진 않지만 리스팅하려면...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현금 매입 원해요. 투자자만요. 개발업자든 뭐든 상관없어요. 주차장으로 만들든 말든. 좀 빠지고 싶어요. 7일 이내에 잔금 치르는 조건으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 그 말은 가격을 꽤 낮춰야 한다는 뜻인데? 그리고 정말 확실해요? 할머니가 그곳을 정말 아끼셨잖아요. 할머니는 안 계세요. 저는 창밖으로 아버지가 나무 자르는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는 소나무 밑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은 훼손됐어요. 현 상태 그대로 조건으로 매수자 찾아주세요. 점검 없이요. 알겠습니다. 제 목소리의 단호함을 감지한 김 부장님이 말했습니다. 사실 리조트 개발 회사 쪽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호숫가를 몇 년 동안 눈독 들이고 있었거든요. 전화해 볼게요. 전화하세요. 월요일까지 잔금 치를 수 있으면 그들 거라고 전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엄마가 행복, 웃음, 사랑 따위에 팻말을 건다고 떼어버린 할머니와 제가 나무 아래서 찍은 사진이 걸려있던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니. 제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려면 여길 불태워야 해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집들이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고모, 삼촌, 5년 동안 말도 안 섞었던 도시의 사촌들까지요. 그는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집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싸구려 파티 장식띠를 사서 제 높은 천장에 어설프게 매달아 놓았습니다. 맥주 아이스박스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제 원목마루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방에 있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밖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부엌 서랍에 숨겨둔 비상열쇠를 찾아낸 겁니다. 제 초보적인 실수였죠. 옷 입어라. 그녀가 명령했습니다. 가족들 왔다. 은둔자처럼 굴지 말고. 저는 검은색 무지 티셔츠를 입고 나갔습니다. 낯선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웃고 마시며 제 집을 대학 동아리방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고모가 부엌에서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피 무늬를 너무 많이 입고 녹슨 경첩 같은 목소리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여기 있네, 집주인 나으리. 부엌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촌 몇 명이 킥킥거렸습니다. 집주인이요? 제가 탄산수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매엄마가 그러더라. 고모가 매니큐어 칠한 손톱으로 제 가슴을 찌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힘들어서 들어오셨는데 집세를 받는다며? 정말 야박하기도 하지. 저는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피하며 삶은 달걀을 정리하느라 바쁜 척했습니다. 집세 안 받아요. 제가 크게 말했습니다. 한 푼도 안 내셨어요. 사실 이번 주에 전기 끊기게 놔두셔서 제가 전기요금도 냈어요. 오, 거짓말 그만해라. 삼촌이 맥주를 들고 끼어들었습니다. 상훈 형님이 네가 요구하는 수수료 얘기 다 해줬다. 인터넷 요금, 식비, 부모한테 푼돈까지 따진다면서? 그분들이 인터넷 속도 제한한 거고요. 제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음식을 다 드셨다고요. 보이세요? 이기적이야. 고모가 방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요즘 애들은 민준아, 우리가 네 기저귀값 냈다. 네 치아 교정기도 냈고. 근데 이제 네 아빠가 은퇴해서 호숫가에서 좀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데 넌 그걸 거래로 만드니? 두 분 집 팔아서 5억 넘게 받으셨잖아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돈 어디 있어요? 그렇게 부자면 왜 저한테 훔쳐 사는데요? 아버지가 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 돈은 신탁에 묶여 있어. 그가 매끄럽게 거짓말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하지만 넌 지금 당장 네 사소한 불만에만 집중하고 있구나. 사소하다고요? 저는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나무를 베어버렸잖아요. 잡초였어. 아버지가 포효했습니다. 썩고 있었다고. 네 태도처럼 말이야. 가족들이 동의하며 웅성거렸습니다. 배은망덕하다, 버릇없다, 까다롭다. 저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생 알고 지낸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저를 사랑해줬어야 할 얼굴들이었지만 보이는 건 심판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집단지성이었고 저는 바이러스였습니다. 이 논쟁에서 이길 방법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논리는 여기서 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작동을 일으킨 소유물이었습니다. 손에 든 탄산수 잔을 보았습니다. 손가락을 펴고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유리가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탄산수가 고모의 신발에 튀었습니다. 저기 안 닦였네요. 제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걸어나봤습니다. 어딜 가는 거야? 엄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거 치워! 당신들 난장판 치우는 건 이제 끝났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 사무실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데드볼트를 잠갔습니다. 바닥 잠금 장치도 잠갔습니다. 헤드폰을 끼고 볼륨을 최대로 높인 뒤 김 부장님이 1시간 전에 이메일로 보낸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매매가 8억 5천만 원. 현금. 잔금일 월요일. 저는 디지털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점선 위에 일하고 서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시체가 된 집에서 파티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모를 뿐이었죠. 월요일 아침은 한 주의 시작이라기보다 폭탄 카운트다운 같았습니다. 집안 공기는 무겁고 숨막혔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루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지역 골프클럽에 가입했고 아마도 한도 초과된 카드로 긁었겠죠? 티타임은 오전 9시 정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읍내 고급 미용실에 10시 예약이 있었습니다. 부엌 카운터에 잠금 해제된 채 놓아둔 그녀의 아이패드에서 예약 확인 메일이 뜨는 걸 봤습니다. 40만원짜리 전신관리 패키지였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납시 15분. 아버지의 제네시스가 진입로를 빠져나갔습니다. 9시 45분. 아버지가 차를 가져갔기에 어머니가 부른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기다리지 마라. 어머니가 나가며 말했습니다. 끝나고 쇼핑 갈 수도 있어. 재밌게 보내세요. 저는 블랙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택시가 소나무 숲 모퉁이 너머로 사라지자마자 저는 행동 개시했습니다. 김 부장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황 종료. 1시간 있습니다. 10분 후 은색 SUV가 굴러들어왔습니다. 김 부장님이 긴장한 표정으로 내렸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친구이자 친절한 분이셨고 우리가 하려는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 뒤로 날카로운 남색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집 구매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상어 같았습니다. 민준 씨, 김 부장님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코알스키 개발의 최 이사님과 강 실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신발은 신으셔도 돼요. 바닥은 신경 안 씁니다.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난장판이었습니다. 벽난로 위에는 빈 맥주병들, 바닥에는 엄마의 패션 잡지 더미, 최 이사가 굴러다니는 개 장난감을 걷어찼습니다. 엄마가 3일 전 저한테 묻지도 않고 충동적으로 입양한 포메라니안 강아지 장난감이었습니다. 골조는 좋군. 강 실장이 벽을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구식이야. 건물은 안 씁니다. 최 이사가 정정하며 창밖에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치는 이 호수변 땅이죠. 용도 변경하면 이 부지에 고급 펜션 4채는 지을 수 있습니다. 김 부장님이 움찔했습니다. 허물 건가요? 하지만 저 석조물이며 벽난로는 우린 땅을 사는 겁니다. 김 부장님. 최 이사가 말했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월요일에 잔금 치를 수 있습니다. 현금 계좌 이체로요. 하지만 오전 사라시에 공실 상태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집이 비어있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은 당신들 것이 될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무단 점거자들이 있습니다. 최 이사가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법 점거자들, 가족이요. 제가 정정했습니다. 제 부모님입니다. 나가기를 거부하고 계세요. 본인들이 주인이라고 믿고 있죠. 최 이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박기나 태거 불응은 항상 다루는 일이죠. 우리 법무팀이 아주 공격적입니다. 일단 명의가 넘어오면 그들은 기업 사유지 무단 침입자가 되는 겁니다. 보통 초기 진입 때 보안업체랑 경찰 대동합니다. 저는 좋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이 슬픈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민준 씨, 정말 확실해요? 이거 서명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연어 할머니가 지으신 곳이에요. 저는 할머니가 앉아 계시곤 했던, 이제는 엄마가 기분 나쁘다고 차고로 치워버린 벽난로 자리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레드와인을 쏟고 제 탓을 했던 러그의 얼룩을 보았습니다. 마당의 소나무 그루터기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집을 남겨주셨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더 이상 집이 아니에요. 감옥이죠. 전 돈을 내고 여기서 탈출해야겠어요. 저는 최 이사에게서 클립보드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간단했습니다. 현 상태 매매 8억 5천만 원. 잔금일 다음 주 월요일. 서명했습니다. 잉크가 검고 영구적으로 보였습니다. 됐습니다. 최 이사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금요일까지 에스크로에 자금 예치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등기 이전 확인되는 대로 입금될 겁니다. 월요일 아침 9시. 제가 반복했습니다. 경찰 데려오세요. 그들은 왔을 때만큼이나 빠르게 떠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값비싼 향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집을 환기하고 그들의 발자국을 미친 듯이 닦으며 다음 1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 5시에 엄마가 큐티클에 대해 불평하며 집에 왔을 때 집은 그녀가 떠났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빌린 땅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수요일 밤 긴장이 다른 방식으로 터졌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인사불성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세상의 왕이고 나머지는 농노라고 느끼는 그 못되고 거만한 종류의 취기였습니다. 제가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을 때 그가 식탁에 종이 뭉치를 쾅 내려놓았습니다. 설계도다. 그가 선언했습니다. 내려다보았습니다. 기름 묻은 냅킨에 그린 그림이었지만 수영장 시공업체의 견적서가 스테이플러로 찍혀 있었습니다. 노천탕. 그가 뭉툭한 손가락으로 종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테라스 바로 위에. 그리고 테라스를 3m 확장하는 거야. 옆으로 감싸게. 아버지, 그 테라스는 구조물이에요. 제가 지쳐서 말했습니다. 그냥 막 확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시공업자랑 얘기했다. 다음 주에 시작할 수 있대. 계약금이 필요하다더구나. 그가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돈 있으세요? 멍청한 척하지 마라, 민준아. 그가 쏘아붙였습니다. 연하 어머니가 남긴 신탁자금, 유동 자산 있는 거 다 안다. 키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신탁자금은 제 안전망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학자금 대출 갚고 남은 5천만 원 정도였지만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 돈은 비상금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게 비상 상황이야. 아버지가 식탁을 내리치며 고함쳤습니다. 내 허리가 아파 죽겠다고. 수치료가 필요해. 그리고 네 엄마는 썬 놈을 원해. 우리가 네 자산을 개선해 주는 거다. 노천탕 만드는데 2천만 원 못 드려요. 이기적인 놈. 그가 제 쪽으로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 알겠냐? 30년 동안 내가 결정했고 내가 네 밥상에 밥을 올렸어. 이제 네가 갚을 차례야. 여기 들어오셨을 때 갚았어요. 월세도 안 받고요. 제가 싱크대에 닿을 때까지 뒷걸음질 치며 말했습니다. 월세 안 받는다고? 그가 웃었습니다. 넌 우리한테 모든 걸 빚졌어. 2015년에 차 수리비, 대학 등록금. 등록금 제가 냈어요. 우리가 보증 섰잖아. 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게 신용 리스크야. 그게 가치라고. 당장 은행 가서 수표 2,500만 원 끊어와. 안 그러면 맹세코. 우리가 쫓겨나기 전에 이 집의 구리전선 하나까지 다 뜯어버릴 테니까. 그는 제 집을 뜯어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붉게 얼룩진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는 할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다 불태워버릴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월요일까지만 가면 됐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눈을 내리깔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이기셨어요. 그는 갑작스러운 항복에 놀라 눈을 깜박였습니다. 네, 좋아. 진짜 그럴 것이지. 하지만 인터넷 뱅킹으로는 안 돼요.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신탁계좌라 1,000만 원 이상 인출하려면 직접 은행에 가서 승인받아야 해요. 그리고 내일은 은행 서버 점검이라 문을 닫고요. 월요일 아침에 갈 수 있어요. 월요일? 그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금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엔 하루 종일 미팅이 있어요. 월요일 아침이 제일 빨라요. 9시 땡 하면 갈게요. 그가 끙소리를 내며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월요일 아침. 하지만 빠져나갈 생각 마라. 이미 업체 사장한테 일 맡긴다고 말해뒀으니까. 안 빠져나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월요일은 우리 모두에게 큰 날이 될 거예요. 착하네. 그가 손을 뻗어 제 어깨를 세게 쥐었습니다. 애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소유권의 주장이었죠. 이제 맥주나 가져와라. 저는 냉장고로 갔습니다. 맥주를 꺼냈습니다. 그에게 건넸습니다. 월요일, 저는 생각했습니다. 월요일까지만 기다려. 담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평소엔 조용했던 집이 그들의 존재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는 엔진톱처럼 코를 골았고 어머니의 수면 무호흡 기계는 리드미컬하게 쌕쌕거렸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가짜 복종의 흐릿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을 다시 칠하겠다고 할 때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가 비싼 그릴 카탈로그를 보여줄 때 동의했습니다. 패배한 아들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밤 진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까지 기다렸습니다. 코골이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검은 레깅스와 후드티를 입고 제 집에서 도둑고양이처럼 느꼈습니다. 저는 차를 도로 아래쪽 이 영감님네 집에 주차해 두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었고 제 아버지를 보자마자 싫어했던 괴팍한 월남전 참전 용사였습니다. 짐을 좀 창고로 옮겨야 해서 진입로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부터 시작했습니다. 책상은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하지만 서버는 챙겼습니다. 담요로 감싸서 뒷문으로 나가 수풀통에 차로 옮겼습니다. 다음은 추억이 담긴 물건들. 여기가 고통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거실로 살금살금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그들이 만든 난장판을 비췄습니다. 바닥에 널린 아버지의 골프 잡지 더미를 넘어갔습니다. 붙박이 책장으로 갔습니다. 할머니의 초판본 책들을 챙겼습니다. 엄마가 자기 도자기 인형 놓을 공간 만든다고 맨 아래 칸에 처박아둔 사진첩들을 챙겼습니다. 제 어릴 적 강아지의 작은 유골함도 챙겼습니다. 유령처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마루가 삐걱거릴 때마다 심장이 갈비뼈를 때렸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위층에서 뒤척이며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LP판 상자를 가슴에 안고 소파 뒤에 웅크려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들키면, 짐을 옮기는 걸 들키면 게임은 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물리적으로 저를 막을 겁니다. 폭력을 쓸지도 모릅니다. 몇 분이 흘렀습니다. 코골이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숨을 내쉬었습니다. 차로 4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다리가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아드레날린이 치솟았습니다. 가구는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도, 러그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이게 충분히 남겨둬야 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책을 읽던 가장 좋아하는 알라그자를 보았습니다. 벨벨을 천을 만져보았습니다. 안녕 생각했습니다. 새벽 4시, 제 차는 꽉 찼습니다. 뒷좌석의 상자들을 검은 담요로 덮어 창밖에서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엌 한가운데 섰습니다. 오래된 맥주 냄새와 무관심의 냄새가 났습니다. 냉장고로 가서 마지막 남은 콤부차를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 서서 마셨습니다. 저는 단순히 상자를 싸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죄책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그들의 행복, 그들의 빚, 그들의 기대라는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고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아들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빈병을 찌그러뜨려 재활용통에 던졌습니다. 손님 방으로 돌아가 문을 잠그고 옷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들지 않았습니다. 천장이 검은색에서 회색으로, 다시 새벽의 옅은 분홍색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그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일요일 아침은 기이하게도 평범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팬케이크를 먹고 있었는데 요리하느라 엄청 어지르고 치우지도 않았지만 노천탕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탕 설치되면 그가 포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광복절 파티를 열 거야.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서 우리 가족이 누군지 보여줘야지. 거창하네요. 제가 제 접시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크게 생각해야 해, 민준아. 어머니가 폰을 스크롤하며 덧붙였습니다. 그게 네 문제야. 넌 작게 생각해. 작은 것들에 만족하잖아. 우린 비전이 있어. 비전이요? 제가 반복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하는 척 했습니다. 실제로는 하드드라이브를 밀고 있었습니다. 두고 갈 데스크탑 컴퓨터를 포맷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모든 물리적 서류, 은행 명세서, 예전 세금 신고서, 의료 기록을 분쇄했습니다. 먼지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오후 9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배낭을 맸습니다. 노트북, 하드드라이브, 여권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디 가니?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주부들이 싸우는 리얼리티 쇼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내 나가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 클라이언트 미팅 때문에요. 신탁 인출권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준비해야 해서요. 아버지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맞다, 돈. 좋아, 수표는 밀러건설 앞으로 끊어야 하는 거 잊지 마라. 안 잊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언제 오니? 엄마가 물었습니다. 며칠 걸릴 거예요. 거짓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빡세서요. 호텔에서 잘 수도 있어요. 그래, 그녀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피자 사 먹게 현금이나 좀 두고 가라. 현금이 없다. 저는 카운터로 걸어갔습니다. 두툼한 흰색 봉투를 올려두었습니다. 돈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요. 제가 말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게 안에 있어요. 고맙다, 아들. 아버지가 끙 소리를 냈습니다. 운전 조심하고 차 긁지 마라. 저는 1초만 더 서 있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흔들고 싶었습니다. 날 사랑하긴 해요? 날 보고 있긴 하냐고요? 라고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뒤통수를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벗겨진 정수리, 어머니의 염색한 뿌리. 그들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정복감에 취해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그러지 않을 겁니다. 뒤돌아섰습니다. 뒷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바깥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해가 호수 위로 지면서 물을 보라색과 금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숨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진입로를 걸어 내려가며 갈색으로 변해가는 짓밟힌 철쭉을 지났습니다. 소나무 그루터기를 지났습니다. 이 영감님 댁에 있는 제 차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현관에 앉아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가는 개냐? 그가 물었습니다. 네, 어르신. 제가 차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갑니다. 다시 오나? 저는 나무 사이로 보이는 제 A자형 지붕을 보았습니다. 아니요, 안 올 것 같아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잔디밭에 침을 뱉었습니다. 잘했다, 네 식구들. 제정신이 아냐. 멀리 도망가라. 그럴 작정입니다. 차에 탔습니다. 운전해 나가면서 백미러를 보지 않았습니다. 읍내 외곽의 모텔까지 10마일을 운전했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하고 체크인한 뒤 침대에 앉았습니다. 폰을 열고 보안 카메라 피드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봉투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현금도 수표도 아니었습니다. 명의 이전 서류 사본과 코알스키 개발이 제공한 퇴거 일정표였습니다. 오디오를 꺼놔서 들리진 않았지만 그의 입이 비명을 지르며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종이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부엌을 쿵쿵거리며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종이를 주워 읽더니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앱을 닫았습니다. 폰에서 앱을 삭제했습니다. 저녁 9시 12시간 빈 모텔방에 속삭였습니다. 불도저가 올 때까지 12시간. 월요일 아침 6시에 모텔방에서 깼습니다. 시트는 까칠했고 에어컨은 죽어가는 엔진처럼 덜덜거렸지만 지난 3주 중 가장 잘 잤습니다. 샤워하고 가장 깔끔한 블레이저와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마지막 전투를 위한 갑옷이었습니다. 그리고 호수 별장에서 1.5km 정도 떨어진 카페로 운전해 갔습니다. 부지로 들어가는 큰 길이 잘 보이는 곳에 주차했습니다. 라지 사이즈 블랙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차에 앉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헐없이 45분, 퍼레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시적이었습니다. 먼저 개발업자 최이사의 검은 세단, 그 다음 코알스키 개발 로고가 박힌 대형 픽업 트럭 2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타, 노란색 굴착기를 실은 거대한 평판 트럭이 지나갔고 그 뒤를 경찰차가 따랐습니다. 그들은 일찍 도착했습니다. 좋군요. 제 폰은 대시보드 위에 있었습니다. 쳐다보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비명 전에 침묵. 말씨 3분 폰이 켜졌습니다. 플라스틱 대시보드 위에서 어찌나 세게 진동하는지 성난 말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발신자 아이디 아버지. 한 번, 두 번, 세 번 울리게 놔뒀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민준! 비명이 너무 커서 폰을 귀에서 떼야 했습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순도 100%의 공포였습니다. 이 사람들 누구야? 진입로에 경찰이 와 있어. 좋은 아침이에요, 아버지. 제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차가웠습니다. 그분들은 새 주인들이에요. 새 주인?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당장 나가라고 해. 여기 사유지라고 말해. 사유지 맞아요. 제가 동의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제게 아닐 뿐이죠. 그리고 확실히 아버지 것도 아니고요. 너 팔았냐?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며 비명에서 새소리 나는 속삭임으로 떨어졌습니다. 진짜로 팔았어? 지난주에 잔금 서류 서명했어요. 오늘 오전 혈압식으로 소유권은 코알스키 개발에 있습니다. 두 분은 지금 무단 침입 중이세요. 이 망할 놈의 자식. 도끼가 순식간에 돌아왔습니다. 이럴 순 없어. 우린 권리가 있어. 우린 여기 산다고. 두 분은 환영받는 기간을 넘긴 손님이셨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매 조건이 현 상태 즉시 인도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워주셔야 해요. 난 아무 데도 안 가. 그가 포효했습니다. 경찰 부를 거야. 경찰은 이미 거기 있어요, 아버지. 창밖으로 보이는 경찰차 있잖아요. 최 이사님은 점거자들 상대로 장난 안 치거든요. 배경에서 어머니가 비명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모피, 내 보석. 여보, 뭐 좀 해봐요. 민준아, 그만해라. 아버지가 애원하며 전술을 절박함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당장 멈춰. 우리 대화하자. 나무는 고칠 수 있어. 전기요금 내가 갚으마. 그냥 실수였다고 말해. 실수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해결책이죠. 해결책?
부모를 노숙자로 만드는 게 해결책이냐? 집 팔고 내 집 뺏으려 했을 때 스스로 노숙자가 되신 거죠. 제가 말했습니다. 아파트 판 돈 5억 있으시잖아요. 그거 쓰세요. 호텔 가세요. 고속도로변 비즈니스 호텔에 방 있다던데요. 고소할 거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가진 거 다 뺏을 거야. 해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라면 그 돈 변호사 비용으로 아끼겠어요. 철거 지연되면 개발사가 청구할 비용 막으려면 필요하실 테니까요. 철거? 단어가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아, 말 안 했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두 번째 굴착기 트럭이 제 옆을 지나 집 쪽으로 가는 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집 안 써요, 아버지. 오늘 허물어 버린대요. 침묵. 소화기 너머로 완전한 침묵. 할머니 집을 파괴하는 거냐? 그가 속삭였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처음으로 눈가가 촉촉해지며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협박수단, 파괴하는 거예요. 끊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엄마 번호도 차단했습니다. 기어를 넣었습니다. 집으로는 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로 끝은 지나가야 했습니다. 현실인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긴 진입로 입구를 천천히 지났습니다. 들어가진 않았지만 듬성듬성한 나무 사이로 보였습니다.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경찰이 현관에 서서 허리춤에 손을 얹고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목욕 가운 차림으로 팔을 마구 휘두르며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잔디 의자, 제가 샀던 것 중 하나에 앉아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개발사 직원들은 짐 싸는 걸 돕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건들을 들고 나와 잔디밭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램프, 여행 가방, 시리얼 박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디테일은 주황색 조끼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스프레이 캔을 들고 집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치. 그는 아름다운 삼나무 사이딩에 밝은 형광주황색 X자를 뿌렸고 앞유리창에도 뿌렸습니다. 건물의 사용 선고였습니다. 나무와 유리, 벽난로 옆에서 책을 읽던 할머니의 기억에 대해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경찰을 손가락질하며 아마도 내가 누군지 알아?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순찰차를 가리켰습니다. 그들은 작았습니다. 이 거리에서 저에 대한 권력을 박탈당한 그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작아 보였습니다. 그저 더 이상 자기들이 아닌 잔디밭에 서 있는 자신들의 나쁜 결정의 파편들에 둘러싸인 화나고 자격 없는 두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계속 운전했습니다. 80km로 떨어진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끄고 좌석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엔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고모의 문자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네 엄마가 실신 직전이다. 길거리에 나 앉았어. 넌 괴물이야. 답장을 쳤습니다. 두 분 집 한 돈 5억 있으세요? 잘 사실 겁니다. 그만 오냐오냐 하세요. 그리고 고모를 차단했습니다. 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입금 전이었습니다. 몇 시간 걸리겠지만 이메일 확인서는 와 있었습니다. 거래 개시. 저는 자유였습니다. 서울로 운전해 갔습니다. 좋은 호텔, 정말 좋은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룸서비스와 스카이라인 뷰가 있는 호수나 소나무와는 아주 먼 곳으로요. 그날 저녁 스테이크와 레드와인 한 잔을 시켰습니다.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이 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주 전 머릿속에 그렸던 분필선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선을 넘었습니다. 다리도, 배도, 선착장도 태워버렸습니다. 폰이 마지막으로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의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망설이다가 스피커로 재생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네가 이긴 것 같지? 그가 혀 꼬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똑똑한 줄 알지? 우리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널 만들었어. 돈 떨어지면 기어 돌아올 거다. 넌 항상 그랬으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디저트를 가져오던 웨이터가 놀랄 만큼 크고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절대 안 돌아가요. 제가 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음성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증거로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증거는 필요 없으니까요. 판결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불도저가 도착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호수별장은 사라졌습니다. 김 부장님이 몇 주 전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흙바닥이더군요. 새로운 고급 펜션이 들어설 자리에 공사 깃발만 꽂혀 있었습니다. 집이 있던 빈 공간을 보는 건 이상했습니다. 흉터가 마침내 아물어 딱지가 앉은 것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흉할지 몰라도 더 이상 피는 나지 않는. 저는 매각대금으로 서울의 작고 모던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콘크리트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손님방은 0개입니다. 그건 저에게 타협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손님방이 없으면 손님도 없으니까요. 부모님 연락처는 다 차단했지만 가족들 소문을 통해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버지는 저를 고소하려 했다더군요. 돈만 주면 맡아주는 변호사를 찾아 노인학대와 구두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걸었답니다. 매각대금으로 고용한 제 유능한 변호사가 2주 만에 박살냈습니다. 이메일, 문자메시지, 그리고 제가 단독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등기권리증을 제출했죠. 또한 그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주 거주지를 팔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기각했고 아버지에게 제 소송 비용까지 물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바로는 그들은 경기도 외곽의 월세 아파트에 살고 있답니다. 이사 비용, 소송 비용, 그리고 품위 유지비로 그 많던 돈을 거의 다 날렸다고 하네요. 어머니는 페이스북에 배은망덕한 자식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식의 모호하고 수동공격적인 명언들을 올리고 있답니다. 전 확인 안 합니다. 관심 없거든요. 그들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제가 자기네 은퇴주택을 훔쳤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들어주는 사람만 있으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결국 드라마에 지치니까요. 저는 심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제가 재프로그래밍 할 게 많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소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집의 소유가 아니라 자아의 소유에 대해서요. 29년 동안 저는 그들이 생명을 줬으니 제 인생을 빚졌다고 믿었습니다. 사랑은 복종으로 갚아야 할 빚이라고 믿었습니다. 경계를 긋는 것은 폭력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어제 발코니용으로 작은 식물을 하나 샀습니다. 철쭉 화분이요. 파란 도자기 화분에 심었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햇볕 아래 살아있고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무도 트럭으로 짓밟지 않을 겁니다. 아무도 잡초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오늘 아침 집에서 챙겨온 머그잔에 커피를 마시며 발코니에 앉았습니다. 도시 소음이 큽니다. 사이렌, 교통체증, 공사 소리. 하지만 제겐 음악처럼 들립니다. 소유권의 소리처럼 들립니다.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고장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고칠 수 없습니다. 제 부모님은 아들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은퇴 계획을 원했죠. 그들은 가정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배할 왕국을 원했습니다. 집을 팔아버림으로써 저는 단순히 그들의 지붕을 뺏은 게 아닙니다. 그들의 무대를 뺏은 겁니다. 관객이 없으니 쇼는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가끔 늦은 밤이면 제가 너무 심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살게 두고 한 10년, 20년 더 고통받는 게 나았을까 하고요. 그러다 할머니의 소나무를 베던 엔진톱 소리를 기억합니다. 우린 널 소유하고 있어 라고 말하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기처럼 편안하게 잠이 듭니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를 키워준 사람들에게서 탈출하기 위해 제 유산을 불태웠습니다. 이제 인터넷 배심원 여러분께 묻습니다. 예고 없이 집을 팔아버린 제가 너무 심했나요? 아니면 이게 탯줄을 끊을 유일한 방법이었을까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다 복수국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하셔서 드라마 같은 업데이트 놓치지 마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평화를 누구에게도 빚지지 마세요. 가족에게조차도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